자,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요. 페리일름 프리세션을 실험 데이터랑 비교를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. 우리가 앞서 계산한 결과에서 3파이 GM을 뽑아낸 것까지는 좋은데 이 뒤에 있는 U1, U2도 별로 사람들한테 금방 와닿지 않는 표현 방식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와닿는 표현 방식으로 바꾸는 게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 일단 케플러 솔루션이 어떻게 생겼었냐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었고요. 사람들한테 친숙한 개념은 좌표평면에 타원을 그려놓고 제일 멀 때의 반지름 값, 제일 가까울 때의 거리 값, R1, R2 같은 게 훨씬 더 친숙한 값이죠. 그래서 U1, U2보다는 R1, R2로 바꾸는 게 좋은데 그 중간 과정을 조금 자세히 나열을 하면 U 기준으로 제일 작아지는 건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일 때고요. 제일 커지는 건 코사인 파이가 플러스 1일 때고 그러면 U1과 U2를 뭐 더한 값도 계산할 수 있고 곱한 값도 계산할 수 있고요. 보통 전통적으로 타원을 기술할 때는 많이 쓰는 표현 방식 중에 장축의 길이, 단축의 길이 뭐 그런 게 있단 말이죠. 아마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장축을 길이의 반을 A, 단축 길이의 반을 B 이렇게 썼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장축의 길이 저 2배의 A는 저 위에 오른쪽에 그린 그림 기준으로는 R1 더하기 R2가 되는데요. 이걸 U로 다시 쓰면 이제 U1분의 1, U2분의 1에 합이 되고 좀 정리하면 U1 더하기 U2 그다음에 U1, U2가 되고요.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적분해서 얻은 결과는 3파이 GM하고 U1 더하기 U2로 썼었는데 그거를 그냥 U1 플러스 U2로 놔두는 게 아니라 좀 변형을 하고 싶은 건데요. 변형하는 과정도 살짝 트리비얼한데 같은 거를 곱했다 나눴다 해가지고 항등식을 좀 펼쳐놓은 다음에 위에서 미리 계산했던 것들을 가져와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. 여기 앞쪽 벡터 U1 곱하기 U2 나누기 U1 더하기 U2 이 콤비네이션은 위에 장축의 길이 계산했던 거를 가져다 써서 2A분의 1로 쓸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에 U1 플러스 U2의 제곱 분자에 있고 U1, U2 분모에 있는 표현은 위에서 계산했던 콤비네이션들을 가지고 오면 분자에서 2배의 U0 전체의 제곱이 되고 분모에서는 1-입실론 제곱 그리고 U0 제곱이 되고요. U0는 우리가 소거하고 싶었던 양이고 최종 결과는 6배의 파이 곱하기 GM 나누기 분모의 A 곱하기 1-입실론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친숙하게 생각하는 장축의 길이 변수, 이심률 변수, 그 다음에 GM 이런 것들의 콤비네이션으로 나왔어요. 물론 뭐 요즘 계산기도 잘 돼 있고 하니까 어떤 표현을 쓰든 큰 상관은 없는데 뭔가 중요한 결과를 인용을 할 때 사람들이 같은 표기법을 쓰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 표기법도 조금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요. 드디어 실험 데이터랑 매칭을 할 준비가 됐는데요. 이 실험 데이터 매칭 역사도 좀 놀라운데 적어도 우리 태양계 안에서는 수성이 이 프리세션을 보기에 제일 좋은 대상이 됩니다. 왜 그렇죠? 방금 지나간 포뮬라 보면 태양계 안에서 저 GM은 다 똑같은 거고요. 저 입실론은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 않으면 대세의 시장을 안 줄 것 같고 결국 중요한 건 저 A인데 A는 대략 궤도 반지름에 비례하는 값이잖아요. 네, 수성의 반지름이 제일 값이 작으니까 이거 델타 값도 제일 크게 나올 거라고요. 그리고 이 차이를 천문학자들이 본격적으로 눈치를 채고 좀 제대로 계산하고 추적하기 시작한 시점이 1859년 정도라고 합니다. 19세기 중반이었는데 아인슈타인 선생이 상대론을 완성한 게 1915년이잖아요. 한 60년쯤 지난 다음이었는데 이미 상당히 정확한 데이터가 축적이 됐다고 해요. 얼마나 정리했냐면 일단 숫자를 인용을 하면 574고 574가 단위가 arcsecond per century예요. 저 델타라는 거를 지구 시간 기준으로 100년 동안 누적을 시키면 574 arcsecon드만큼 쉬프트가 일어난다는 겁니다. arcsecon드가 뭔지 기억하나요? 이건 뭐 천문학을 공부 안 했어도 상식으로
2파이를 360도에 대응을 시킨 다음에 1도를 60으로 나눈 게 아크 미니트고 60으로 한 번 더 나눈 게 아크 세컨드고 아마 그렇죠. 눈으로 구분하기 굉장히 힘든 굉장히 작은 각도인데 물론 500 정도 되면 이제 슬슬 눈으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 될지도 모르겠지만 100년을 누적시켜야 500이 넘어가는 만큼 미세한 차이인데 그거를 이미 19세기 후반, 20세기 초반 과학자들이 유효 숫자 3개 될 만큼 잘 측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이 프리세션 결과를 놓고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. 아인슈타인 선생 이전에도. 그리고 상당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. 별게 아니라 태양과 수성 이외에 다른 행성들도 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성 궤도에 조금씩 영향을 주거든요. 또 그걸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열심히 계산을 해서 값도 찾아냈어요. 그게 한 531 정도 된대요. 그러니까 이건 상대론 계산은 아니고 뉴턴 역학에서 퍼터버티브한 계산을 한 거겠죠. 금성, 지구, 화성 등등 집어넣고 다른 행성들이 수성의 궤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정확히 푸는 건 불가능하니까 퍼터버티브한 방식으로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열심히 계산을 해서 찾아냈다고 합니다. 근데 574와 531은 무시할 수 없는 만큼의 차이를 또 주잖아요. 그래서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갈 무렵에 사람들이 이제 온갖 가설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나름 인기 있었던 가설 하나가 수성 궤도보다 더 안쪽에 작은 행성 하나가 숨어 있다 라는 가설이었다고 해요. 그게 전혀 근거 없었던 가설은 아니었던 게 저 천왕성, 해왕성, 명왕성 가장 바깥에 있는 행성들 있잖아요. 명왕성은 더 이상 행성으로 안 친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태양계 바깥쪽에 있는 행성 내지는 뭐 위성들 찾는 과정에서 케플러 궤도에서 벗어나는 거를 포착을 하고 그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하다가 행성이 하나 더 있으면 설명이 된다라는 식으로 가설 검증을 한 역사가 있었거든요, 그 전에. 그래서 그거를 바깥쪽으로 말고 거꾸로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걸 시도를 한 거였어요. 근데 태양계 가장 바깥에 비해서 가장 안쪽은 태양 코앞은 잘 보이잖아요. 열심히 봐도 잘 없더라는 거죠. 그래서 수성 말고 다른 행성이 안쪽에 없으면 그럼 저 43만큼 차이 나는 프리세션은 뭐냐 다들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아인슈타인 선생이 척 상대론을 들고 와서 계산을 해서 이 포뮬러에다가 대입을 해보니 이 숫자가 딱 필요한 만큼 맞춰주더라 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. 아인슈타인 선생이 물론 업적도 굉장히 훌륭하고 화려하지만 그 연구한 시점의 주변 여건, 타이밍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. 이론을 완성하자마자 바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실험 데이터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. 참고로 요즘은 관측 기술도 더 발달을 했고 관측 대상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저 프리세션이 태양 수성보다 훨씬 더 과격하게 일어나는 천체들도 관측 천문학자들이 알고 있는데 바이너리 펄사라고 쌍성계가 굉장히 강한 전자기파를 발생을 시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이너리 펄사 중에 프리세션을 좀 심각하게 많이 일으키는 놈들은 관측 결과를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그 그래프는 눈으로 쉽게 판명할 수 있을 만큼 1년에 몇 도까지 돌아가는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. 태양 수성이 100년에 수백 아크 세컨드였던 거랑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만큼 굉장히 강력한 거죠. 바이너리 펄사는 저 포뮬라 기준으로 좀 생각해 보면 매스는 충분히 크고 궤도 반지름은 굉장히 작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무거운 별 두 개가 굉장히 가까운 데서 서로 돌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게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중력파의 소스 역할도 하고 가까이 돌다 못해 별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일도 가끔 벌어진다고 하고요. 재미있는 연구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